평생 헌신한 내 인생, 알고 보니 자식들 공짜 가이드였나? 축제인 줄 알았던 비극의 시작. 대기업에서 평생 문 바쳐 일하고 은퇴 후에 편의점 운영하면서 나름 여유롭게 살고 있던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3년 전 아내 먼저 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자식들에게 참 많이도 베풀려 살았죠. 둘째 며느리가 일하고 싶다기에 제 편의점에 채용해서 남들보다 월급도 더 얹어주고 손주들 올 때마다 두둑한 용돈 쥐어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웬일로 여행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내년이면 칠순인데 올해가 마지막 유식되니까 우리 다 같이 동남아 가서 기분 좀 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자식들은 잘 키웠구나. 기특한 마음에 7명 가족 비행기표부터 숙박비까지 기분 좋게 긁었습니다. 직접 결제하면서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저 자식들과 함께한다는 설렘뿐이었죠.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43도의 폭염길 위에 버려진 아버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동남아는 말 그대로 불덩이였습니다. 체감 온도가 43도라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제가 몇 년 전 다리 수술을 해서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 관광지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잠시 멈춰 서서 땀을 닦고 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뒤에서 들려온 큰아들의 목소리는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큰아들이 뒤를 휙 돌아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뒤에 사람 밀리잖아요. 왜 자꾸 멈춰서 흐름을 끊으세요? 주변 시선 의식하며 무안을 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사람들 많은 데서 저를 짐 취급하는데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지만 여행 망치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던 눈물이 땀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장통 같은 번화가에서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보채니까 자식들이 저를 길가 전신주 옆에 세워두더군요. 아버지, 다리도 아픈데 여기서 딱 기다리세요. 금방 사올게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저 멀리 에어컨 나오는 상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기다리는 거지. 43도 불볕더위 길바닥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죠. 10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원한 음료수까지 마시고 나오는지 3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겨우 기어 나오는 자식들 손에는 시원한 커피며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는데 제 몫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거 깜빡했네.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서요. 어차피 찬 거는 이 시려서 잘 안 드시잖아. 라며 웃어넘기는 그 모습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얘들에게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이구나. 고려장이 된 호텔 방에서의 컵라면. 사건은 다음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 방으로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저를 빼놓으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오늘 코스는 야외라 너무 덥고 언덕도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나 아직 끄떡 없다. 아버지는 팔팔하다며 같이 나가자고 사정했지만 자식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냥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푹 쉬세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7명의 가족 중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는 화려한 관광지로 떠났습니다. 효도하는 척하면서 결국 저를 방에 가둔 겁니다. 자식들 다 나가고 텅 빈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는 고픈데 말은 안 통하고 결국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 하나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온 여행인데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나 싶어 목이 메이더군요. 창밖으로 즐겁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보며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인가? 아니면 버려진 건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서 보낸 굴욕의 6시간과 엇갈린 마음. 방 안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그만 카드키를 방에 두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누구 하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나 문 잠겨서 로비에 있다. 살려달라는 듯한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얘들아, 제발 한 명이라도 읽어줘. 마음속으로 애원을 해도 읽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 더운 나라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서
거지처럼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며 저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야. 밤늦게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나와서 사람 걱정시켜요? 화부터 버럭 내더군요. 큰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까지 챙기려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이런 말까지 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나 그냥 서울 갈란다. 비행기표 당장 끊어라. 그리고 내가 내준 여행비, 숙박비 다 돌려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며 내일부터는 같이 다니자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남은 여행 일정을 망치기 싫은 이기심에서 나온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소회. 다음 날 자식들이 데려간 곳은 절경이라 불리는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노인이 오르기엔 너무나 가파른 등산 코스나 다름없었죠. 제가 힘겨워하자 자식들은 또다시 저를 땡볕 어딘가에 앉혀두더군요.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은 보고 가야죠. 금방 갔다 올 테니 여기서 사람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은 이 말을 남기고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굴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1시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정상에서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즐기느라 2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추더군요. 기다리다 지쳐 입안은 바짝 마르고 정신은 혼미한데 내려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너무 걸어서 그런지 허기가 지네. 내려오는 길 또한 올라갈 때만큼이나 가파르고 험해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한 걸음 뗐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자식들 따라가느라 식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려와서 간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자식들은 여기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 라며 자기들끼리 메뉴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머, 이거 SNS에서 본 메뉴다. 아버님, 여기 진짜 구하기 힘든 자리예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제 앞에 정체 모를 고수 더미가 올라간 음식을 툭 내밀더군요. 정작 저는 냄새조차 버거워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입도 못 대고 있으니 큰아들은 또 핀잔을 줍니다. 아버지, 현지에 왔으면 현지인 입맛에 맞추세요.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김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딱 끊기더니 저를 무슨 분위기 깨는 죄인 취급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큰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름만 들어도 비싼 식당이에요. 여행 오셨으면 현지식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김치 타령만 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해외여행 와서 김치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 내일은 오전만 가고 오후엔 호텔 가서 쉬세요. 하며 대놓고 저를 일정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아들놈은 자기 입에 고기 집어넣기 바빠서 제가 먹는지 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들끼리 사진 찍고 깔깔거리는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돈 내는 지갑 역할일 뿐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한국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폭발. 지옥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자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화가 안 풀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둘째 며느리가 또 자기 맘대로 조기 퇴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애가 아파서 저 1시간 일찍 갈게요. 둘째 며느리는 항상 자기 볼일이 있을 때마다 핑계를 대며 통보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식구니까 허 웃으며 넘겼던 세월이 독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래, 저 며느리 눈에는 내가 사장이 아니라 그냥 만만한 시아버지일 뿐이야. 평소 같으면 오냐오냐 했을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럼 1시간 시급 빼고 가라. 며느리가 정색하면서 아버님, 진짜 정 떨어져요. 가족끼리 시급 몇 푼에 꼭 이래야겠어요. 이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 참아온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야, 이 사람아!
여행 가서 나 혼자 방에 가둬놓고 컵라면 먹게 할 때도 내가 가족이었냐?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여행 가서 나 혼자 둘 때는 남보다 못했던 것들이 어디서 가족 타령이야? 그 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편의점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헌신짝의 반격, 인생 다시 설계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주려고 아끼고 모았던 제 명의 집이며 땅이며 이제 절대 안 물려줄 겁니다. 변호사 만나서 기부하는 법도 알아보고 나중에 사후에 자식들 국물도 없게 만들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전화를 걸어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이드나 현금 인출기가 되길 거부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직 젊으시니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본인만의 취미와 새로운 인연을 찾으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피가 진하다며 말리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식들 전화도 다 차단하고 이제는 저만을 위해 돈 쓰며 살려고요. 동호회도 나가고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다니니까 이렇게 속이 평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들은 거 하나 없더군요. 저는 이제 제 인생 다시 살러 갑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부모님께 이 사연이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